이 사연은 친오빠에게 모진 일을 당한 한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아들과 함께 역경을 헤쳐나간 사연입니다. 제1화 지민이네 밥집. 새벽 5시 골목길에 첫 불빛이 켜진다. 지민이네 밥집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박지민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다. 70세시지만 여전히 꼿꼿한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다. 4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다. 어머니, 오늘 점심 때 들를게요. 11시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민준이었다. 45이 된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소년 같은 얼굴을 했다. 바쁠 텐데 괜찮겠니?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거든요. 회의 끝나면 바로 올게요. 민준이 나간 후 지민은 가게 한쪽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은 지금의 지민과 많이 달랐다. 더 날카롭고 더 절망적이었다. 사진 아래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김서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지민은 잠깐 밖으로 나갔다. 골목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어디선가 짠내가 섞여 있었다. 바다 냄새였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지. 오후 2시 민준이 약속대로 나타났다. 어머니, 제육볶음 있어요? 있지. 앉아. 지민은 아들을 위해 특별히 고기를 더 넣어 제육볶음을 만들어 주었다. 민준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다음 주에 아이들 데리고 올게요.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 나도 보고 싶구나. 민준을 업고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 그 아이가 아빠가 되어 자신의 자녀들을 다려온다니. 민준이 떠난 후 지민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기가 바로 민준이었다. 그때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지민은 하루 정리를 시작했다. 지민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냄새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직 완전히 묻히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제2화 동백꽃 그늘. 1967년 봄 강원도 작은 어촌 마을. 16살 김서연은 집 앞 동백나무 아래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서연아, 빨리 해. 아버지 들어오신다.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서둘러 마지막 옷을 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저녁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빠는? 진태는 친구들이랑 읍내 갔어.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웠다. 요즘 들어 아버지의 술주정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원양어선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안을 뒤엎곤 했다.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다 어디 갔어? 술 냄새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몸을 움츠렸다. 어머니가 재빨리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뺨을 향해 올라갔다. 서연이 앞으로 나서려 할 때 진태가 들어왔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20살인 진태는 아버지와 닮았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굵었다. 아버지는 진태를 보자 표정이 누그러졌다. 우리 아들 왔구나. 진태야, 너는 이 집의 기둥이다.
알겠지? 네. 아버지, 저 계집들과는 달라. 너는 대를 이을 소중한 아들이야.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아버지는 진태에게만 말을 걸었다. 진태는 가끔 서연을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이 불편했다. 서연아, 설거지 해. 네, 어머니. 서연이 그릇을 치우고 있을 때 진태가 다가왔다. 서연아, 왜? 너 올해 고등학교 가지? 진태의 눈빛이 이상했다.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서연은 불편해서 설거지에만 집중했다. 진태는 한참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서연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무언가 불안했다. 진태의 시선, 아버지의 차별, 어머니의 침묵. 모든 것이 답답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다시 배를 타러 나갔다.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서연의 불안은 더 커졌다. 서연아, 같이 읍내 가자. 싫어. 왜? 오빠랑 가는 게 싫어? 진태의 목소리에 억압적인 느낌이 있었다. 서연은 도망치듯 마당으로 나갔다. 동백나무 아래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서울에서 살고 싶었다. 꿈꾸지 마라, 서연아. 등 뒤에서 진태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너 같은 계집이 무슨 대학이야?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오빠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서연이 일어서서 진태를 마주봤다. 진태의 눈에는 아버지와 똑같은 시선이 있었다. 나는 이 집의 장남이야. 너는 내가 지켜야 할 동생이고. 지키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것 같은데? 진태가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은 뒤로 물러났다. 괴롭힌다고? 내가 언제? 서연이 집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진태가 팔을 잡았다. 아! 다른 남자들은 생각도 하지 마. 진태의 목소리가 무서웠다. 서연은 있는 힘을 다해 팔을 빼냈다. 미쳤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왜? 진태 오빠가 이상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무슨 소리니? 자꾸 따라다니고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어머니도 모르는 척하는 거였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방문을 꼭 잠그고 잤다. 하지만 며칠 후 진태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서연아, 밤에 무서우면 오빠 방에 와. 됐어. 이 집에서 널 지킬 사람은 나뿐이야. 서연은 등골이 오싹했다. 진태의 지킨다는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친척집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 집에는 서연과 진태만 남았다. 서연아, 이리 와. 자기 방에서 진태가 불렀다. 서연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서연아! 진태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다. 뛰어내려 도망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진태가 더 빨랐다. 그날 밤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다. 동백꽃 그늘 아래서 꿈꾸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어머니의 말이 서연에게는 더 큰 상처였다. 이 집에서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3화 17의 겨울 1967년 겨울이 왔다. 서연의 몸에 변화가 시작됐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다. 서연아, 밥 먹어.
어머니가 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서연은 고개만 저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진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밥을 먹었다.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소유욕으로 가득했다. 몸살인가 보네. 어머니가 서연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열은 없었다. 병원에 가볼까?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서연의 의심은 확신이 됐다. 거울 앞에 서서 배를 만져보며 절망했다. 어떻게 하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17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다. 읍내 보건소에 혼자 갔다. 간호사는 서연을 이상하게 바라봤다. 부모님과 같이 오지? 혼자 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언제쯤 태어날까요? 7월쯤 될 것 같은데.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어. 아니요, 안 돼요. 서연이 급하게 말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이리 와봐. 부엌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너 혹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몸에 이상 없니?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 말해봐. 저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누구?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서연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서연을 원망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안 돼. 어머니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알면 이 집이 어떻게 되겠니? 진태는 어떻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그날 밤 진태가 서연의 방문을 열었다. 들었어. 뭘? 어머니랑 얘기한 거.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 아이지? 진태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미쳤어? 아들이면 좋겠다. 정말 미친 거야? 서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진태가 막았다. 이제 넌 내 여자야. 완전히. 나가! 아버지가 알면 너만 쫓겨나게 될 텐데. 진태의 말이 맞았다. 이 집에서 잘못한 사람은 항상 여자였다. 봄이 되고 서연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다. 옷으로 가리기 힘들어졌다. 어머니는 서연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감옥 같은 집에서 매일을 보냈다. 진태는 더 노골적이 됐다. 내 아들 잘 키워야 해.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럼 누구 아들이야?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볼까?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진태의 협박이 계속됐다. 여름이 되어 해산날이 되었다. 서연은 홀로 진통을 견뎠다. 어머니는 옆에서 수건만 가져다 줬다. 으아! 서연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출산이었다. 밤이 깊어갈 때쯤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왔다. 아들이었다.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서연의 마음이 변했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작고 소중한 존재가 그녀의 품에 있었다. 준. 서연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진태가 방에 들어왔다. 내 아들 봐라. 내 아들 아니야. 이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김씨 성을 갖게 될 거야. 내가 키울 거고. 서연이 아이를 꼭 안았다. 안 돼! 넌 선택권이 없어. 아버지가 돌아오면 다 말할 거야. 서연의 온몸이 떨렸다. 아이를 빼앗길 순 없었다. 도망가야겠어.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다. 이 집을, 이 마을을 떠나야 했다. 아이와 함께
하지만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갈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며칠 후 첫 번째 탈출을 시도했다. 새벽에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버스터미널까지 가지도 못했다. 진태가 찾아와 서연을 끌고 갔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돌아온 후 서연은 더 심한 감시를 받았다. 두 번째 탈출은 한 달 후였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계획했다. 하지만 역시 실패했다. 가을이 되었다. 아버지의 배가 폭풍에 휩쓸렸다는 소식이 왔다. 온 가족이 항구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장례식 후 남은 가족들은 유산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아들인 진태에게만 상속됐다. 이제 이 집의 가장은 나야. 진태가 선언했다. 서연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하지만 그때 서연은 깨달았다. 아버지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동백나무 아래 서 있었다. 민준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다른 선택은 없었다. 제사와 새벽 버스 서울로. 겨울 깊은 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났다. 민준이 자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이제 4달 된 아이는 천사처럼 평화로웠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속으로 다짐하며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를 집어들었다. 아이 옷 몇 벌과 기저귀, 그리고 어머니 몰래 모은 동전들이 전부였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었다. 언제 다음 끼니를 먹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을 여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민준을 포대기로 단단히 싸서 업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이에게 속삭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읍내까지는 2시간을 걸어야 했다. 산길은 어둡고 험했다. 여러 번 넘어질 뻔했지만 아이만큼은 꼭 안고 있었다. 새벽 5시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매표소 아저씨가 서연을 이상하게 바라봤다. 어디까지 가는 거요? 서울 가는 표 하나요. 혼자? 네. 돈을 내밀었지만 부족했다. 20원이 모자랐다. 미안한데 돈이. 애기 있는 차지에 어디 가려고? 매표소 아저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부탁드려요. 꼭 가야 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읍내 보건소장 사모님이었다. 사모님, 서연이 맞지? 한 번 본 적이 있어. 사모님이 부족한 돈을 내주었다. 고맙습니다. 애기 아프면 보건소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모님이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힘든 일이 있었구나. 서울에 갈 곳이 있니? 없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사모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이거라도 가져가라. 아가 먹일 것도 사야 하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 말고 아가만 잘 키워라. 버스가 도착했다. 서연은 사모님께 깊이 인사하고 버스에 올랐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민준아,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아이가 눈을 떴다. 맑은 눈동자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였다. 커다란 도시는 서연에게 낯설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일단 민준에게 먹일 것부터 사야 했다. 상점에서 분유와 기저귀를 샀다. 돈이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어떻게 하지?
길가에 앉아 아이에게 모유를 먹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잠잘 곳을 찾아야 했다. 여인숙을 찾아 들어갔다. 하루 숙박비를 내고 나니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일부터는 일을 찾아야지. 목욕을 하고 민준을 씻겼다. 아이가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다. 다음 날 아침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아이를 업고 다니며 이곳저곳 물어봤다. 아기 있으면 안 돼요. 경험이 없으면 어려워요. 거절이 계속됐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소용없었다. 정말 어떻게 하지? 절망이 밀려왔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작은 서점을 발견했다. 박서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 냄새가 났다. 할아버지 한 분이 책을 정리하고 계셨다. 어서 와요요. 죄송한데 혹시 할아버지가 서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이를 봤다. 앉아봐요요. 할아버지가 차를 끓여주었다. 이름이 뭐예요? 박지민이에요. 처음으로 새 이름을 말했다. 김서연은 이제 과거였다. 나도 박씨네. 인연인가 봐. 할아버지가 웃었다. 오랜만에 본 따뜻한 미소였다. 지민 씨, 서점 일 해볼 생각 있어요. 정말요? 책 정리하고 손님 상대하는 일이에요. 품삯은 많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서점 뒤쪽 작은 방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지내도 돼요. 집세는 일한 품삯에서 조금씩 빼면 되고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그날부터 서연은 박서점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 민준이가 울면 일을 멈추고 돌봐도 괜찮다고 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책을 읽어도 된다고 했다. 지민 씨,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요? 야간 학교라도 다니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의 제안에 서연의 마음이 뛰었다. 민준이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봐줄게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한 달 후 서연은 야간 중학교에 등록했다. 낮에는 서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친손자처럼 돌봐주었다. 재호와 나의 아들, 나의 세상. 20년이 흘렀다. 박서점 옆에 작은 밥집을 연 지민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36이 된 그녀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믿고 찾는 지민 사장님이었다. 어머니, 대학 합격했어요. 건축과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다. 정말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대학까지. 민준이는 정말 대견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도 함께 기뻐해 주었다. 민준이 참 잘 컸네. 지민 씨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대학에 다니면서 민준이는 아르바이트도 했다. 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이었다. 어머니, 용돈이에요. 이걸 왜 날 줘? 어머니가 더 필요하시잖아요. 이런 아들을 둔 게 지민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궁금한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지민의 손이 멈췄다. 언젠가는 나올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다. 아버지는 용감한 사람이었어. 용감한? 어머니와 너를 지키려다가 일찍 돌아가셨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하는 거군요. 민준이는 그 말을 믿었다. 대학을 졸업한 민준이는
건축회사에 취직했다. 몇 년 후에는 좋은 여자도 만나 결혼했다. 결혼식 날 지민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다. 어머니 정말 예뻐요. 며느리 소영이가 말했다. 착하고 예쁜 여자였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어머니께서 잘 키워주셔서 좋은 남편 만났어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지민은 흐뭇했다. 결혼 후 몇 년 뒤 손자 준호가 태어났다. 이어서 손녀 지은이도 태어났다. 할머니, 아이들이 밥집으로 뛰어오는 모습은 지민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준호야, 지은아, 배고프지? 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계란 후라이와 김치볶음밥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요리사가 될래요. 지은이가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할머니, 우리 아빠는 정말 용감해요. 준호가 물었다. 민준이가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었다. 그럼 지민은 여전히 그 아름다운 거짓말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혼자 찾아왔다. 40이 된 그는 이제 성공한 건축가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집 좀 보러 가세요. 집. 어머니를 위한 집이요. 제가 설계했어요. 새로 지은 주택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작지만 아늑해 보였다. 민준이의 효심이 고마웠지만 지민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계속 살 거야. 할아버지도 계시고. 박할아버지는 이제 9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알겠어요. 대신 밥집은 새로 단장해 드릴게요. 며칠 후 밥집이 깔끔하게 새 단장됐다. 민준이가 직접 설계한 인테리어였다. 어때요, 어머니? 정말 좋다. 고마워.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도 새 액자에 넣어졌다. 김서현과 어린 민준이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 보였다. 그날 밤 지민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70을 넘긴 지금 지민은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어느 봄날 손자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디 살았어요? 준호가 물었다. 할머니는 바닷가에서 살았어. 바다요?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가보자. 지민은 이제 바다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웠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어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이 할머니 만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요. 민준이의 말에 지민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밤늦게 혼자 남은 지민은 일기를 썼다. 매일 쓰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민준이와 손자들, 그리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두 선물 같다. 이 도시에 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다. 그때의 절망스러운 소녀는 이제 없었다. 대신 사랑받고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의 김서연을 바라보며 지민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지금의 우리가 있어.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있는 거니까.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 것이다. 손님들을 맞을 것이고 민준이가 들를 것이며 손자들이 뛰어올 것이다.